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10월에 찬 바람이 불던 오후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김부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 다른 손에는 보자기에 싼 냄비를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냄비 속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요금은 32,000원입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충청도 괴산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65세인 하영수 할아버지는 집에 남았습니다. 2만 평 과수원에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배와 사과 수확철이었습니다. 오늘 아들 생일이거든요. 택시 안에서 할머니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미리 연락하셨겠네요? 아니요. 깜짝 선물이지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편 뒤에서 묵묵히 살았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고 농사일을 거들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손주들에게 전화가 오면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뜯을 때도 장독대를 닦을 때도 아들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썰고 참기름에 볶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도시락통에 밑반찬을 담았습니다. 깻잎 장아찌, 무생채, 김치. 손때 묻은 도시락통이었지만 정성만큼은 새 것이었습니다. 25층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연락 안 하셨잖아요. 생일인데 미역국은 끓여야지. 할머니는 냄비를 내밀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하던 중이었는지 눈썹이 반쯤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보고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애들 입맛에 안 맞아요. 미역국은 비린내 난다고 안 먹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자기를 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냄비 속 미역국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고향의 과수원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온 곳처럼 무언가 잘못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그릇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서류를 펼쳐놓고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역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애들아 밥 먹자. 며느리가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10살 된 손자와 8살 된 손녀가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자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역국이지. 아빠 생일이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녀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할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손자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한테서도 냄새 나요. 이상한 냄새. 무슨 소리니?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녀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시골 냄새 나요. 싫어요. 앉아라. 어른한테 그게 무슨 버릇이냐? 할머니가 손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자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버릇없는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갑자기 오셨잖아요. 생일인데 엄마가 오면 안 되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미역국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도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씻고 왔는데.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고 살았습니다. 과수원 일을 하고 밭을 갈고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등을 토닥여 재웠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생일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미역국, 깻잎장아찌, 무생채. 할머니의 정성은 차가운 그릇 속에서 식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다시 쌌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고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식은 미역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연락도 없이 오시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시고. 이게 정상이에요? 손주한테 버릇을 가르치는 게 잘못인가? 할머니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집에 원치 않는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할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일단 나가 계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40대 남성, 다른 한 명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성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안 나가세요. 여성 경찰관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생일 카드와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끈을 제대로 묶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미역국, 소파에 앉은 아들, 방 안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2시간 거리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일단 아래로 내려가시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층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5, 20, 15, 10. 할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문득 손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냄새 나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몸, 밤새 보채던 아이를 업고 걸었던 골목길, 학교 입학식 날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벤치. 할머니는 젖은 옷을 움켜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랑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을 비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빗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할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영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좀 데리러 와.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 있어? 아파트 앞. 갈 데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 하영수는 숨소리만 내쉬었습니다. 하영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이 빗속에 흔들렸습니다. 누가 그래? 누가 당신을 그리 만들었어? 아들이 경찰을 불렀어. 하영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금 간다.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영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지퍼가 올라갔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액자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대학 졸업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그날 하영수는 양복을 새로 맞췄습니다. 아내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셋이 함께 사진관에 갔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시네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영수는 액자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고로 걸어갔습니다. 트럭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트럭을 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나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10분 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하영수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서울 강남구까지 갑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기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가시면 새벽에 도착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부탁합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빗길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농과 밭이 지나갔습니다. 하영수는 주먹을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6살 때였습니다. 아들이 처음 자전거를 탔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하영수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들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하영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중학생 때였습니다. 아들이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영수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영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학 입학 날이었습니다. 짐을 기숙사에 옮겼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해라. 우리 아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현실과 겹쳤습니다. 경찰을 부른 아들. 밤거리에 홀로 남은 아내. 하영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한 것은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택시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은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사랑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새벽 4시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영수는 벤치에 앉아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젖은 옷, 축 처진 어깨, 고개를 숙인 모습.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가자. 하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택시는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영수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5시간 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다음 날 하영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과수원 등기부등본, 임야 서류, 집문서, 통장, 평생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뭐였나? 과수원 2만 평. 40년 동안 가꿨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고 가을에 수확했습니다. 겨울엔 가지를 쳤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임야 3,000평. 장사로 번 돈으로 샀습니다.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땅이 너희 미천이 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20년 전에 지었습니다. 아들들이 명절에 오면 묵을 수 있게 방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당도 넓게 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영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수원하고 임야 다 팝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나레이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땅이 팔렸습니다.
집도 팔렸습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하영수는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자식 걱정은 끝이다. 남은 생은 당신하고 나만 살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갈까?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자. 조용한 곳. 두 사람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사진 몇 장,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렸습니다. 과수원 도구, 농기구, 오래된 가구.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웃이 물었습니다. 멀리 좀 갈 겁니다. 하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하영수는 아침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물수제비를 뜨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새 주소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들들이 전화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제주도를 거쳐 오키나와까지 가는 일주일 코스였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나답게 느껴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네. 하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을 보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 우편함에는 편지 한 통이 남았습니다. 나를 내쫓은 그날 우리는 새 인생을 시작했다. 더는 너희의 부모로 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대로 잘 살아라. 편지는 며칠 동안 우편함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발견했을 때 봉투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해의 작은 집.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영수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감쌌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낀 순간 그들은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으로